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집 추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사법. 예, 반면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없어졌지만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지휘를 검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2번 지문. 검사는 사경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그래서 서로 좀 겹치죠. 그러면 사경에게 사건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고, 다만 사경은 송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설 한번 봅시다. 해설 2번에 조문 있죠. 197조의 4. 1항에서는 송치 요구권이 있고 2항을 봅니다. 1항의 요구를 받은 사경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고, 다만 요 경우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렇죠, 밑줄 한번 꽂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서도 좀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쓰고, 그 다음 3번 지문. 사경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그렇죠, 요런 게 있으면 신경 써야 되죠. 만일 검사에게 소모하면 될까? 검사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살펴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살펴봐야 되니까 바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3번 질문이 틀렸고, 서면뿐만 아니라 해설에도 있으니까 수사관계 서류 그리고 증거물도 송부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질문.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복 수단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요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죠. 고등입니다. 지방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3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상호 협력, 아무튼 줄여서 수사 준칙, 그렇죠. 수사 준칙상 심야 조사,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도 경찰 승진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검사 사경은 조사, 신문, 면담, 그 명칭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총 조사시간이잖아요. 총 조사시간은, 그렇죠,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조사 시간은 몇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까?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 다음 2번 질문.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는 안 되잖아요.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심야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뭐 피자 신문 조서라든지 참고인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8시 오후 8시 55분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단 그 참고인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시고 내일 오세요. 그러면 귀찮잖아요. 이미 다 작성했잖아요. 또 오는 게 번거롭죠. 그러면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뭔가 좀 찝찝합니다. 경찰 승진. 오전 6시까지 요거 아닙니다. 자정 이전까지잖아요. 네,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팠습니다. 2번이 틀리고 답이 되네요. 3번 지문은 심야 조사를 해서 안 되지만 긴급한 경우 있잖아요.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청구나 영장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 심야 조사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맞고 4번 지문.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나 사경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았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심야 조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형소법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검사. 그죠? 송치 사건인지 불송치 사건인지 잘 봐야 되죠. 송치 사건의 경우 즉 경찰이 사경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겁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미흡하다면 보완 수사고, 반면 불송치 한 사건이죠. 불송치 결정했을 때는 불송치로 1차적으로 종결했으니까 다시 하세요. 이게 바로 재수사가 되죠. 2번 질문. 사경은 검사의 보완 수사가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질문. 보완 수사 요구받은 사경과 검사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견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경은 검사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맞고 4번 질문. 그래서 협의를 요청받은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게 들렸죠?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됩니다. 뭐 상호 협력하라면서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정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뭐 1, 2, 3주 보시면 거의 뭐 다 출제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이거는 키워드가 이거죠. 물품 반출 업무 담당자입니다. A가 그래서 밀 반출하는 갑의 행위를 사전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밀 반출 행위를 묵인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과의 뭐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습니다. 2번 질문. 2번에서는 요거죠. 이미 마약류 관리관은 법률 위반죄를 범한 갑이죠. 그럼 이런 것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3번 질문도 많이 봐왔죠. 예, 바로 A라는 여성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 남성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여기죠. 사적인 동기에 기해 가지고 또 이거죠. 수사기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그렇죠. 독자적으로 유일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 수사에 뭐 개입된 게 아니잖아요. 위법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질문. 함정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일단 평가받는 경우 공소 기각설이죠. 그렇죠.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 위법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하라. 이게 판례 입장인데 이 공소 기각설은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는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승해야 한다고 보는가. 뭔가 좀 수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 그럼 이거 공소기각설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가할 만큼의 위법성이 결여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구순요건에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한마디로 위법성이 없다.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공소기각이 아니고 아예 무죄 판결설의 입장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리고 답이 됩니다. 5번.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한번 딱 보겠습니다. 1번.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기한 형사 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가요? 고소 취소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구술로서 검사나 사경에게 해야 되고, 물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그렇죠. 만약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수소 법원에 대해다가 서면이나 구술로서 고소 취소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민사 사건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그냥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아직 검사나 사경 또는 법원에 대해서 고소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질문. 뭐 이런 거 뭐 워낙 많이 출제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 대리권이 아니잖아요. 고유권이죠. 따라서 피의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으로 보니까. 3번 질문. 영업범 등 포괄일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에 고소기간이 진행할까? 이것도 많이 했었죠. 여기 보면
이게 포괄일죄. 포괄일죄고 일단 이걸 친고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입니다. 그러면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소기간은 요때입니다. 요 도중에 요때 범인을 알게 됩니다. 요때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6개월이 기산할까? 아니겠죠.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이 범죄 행위가 중요한 때, 요때부터 고소기간이 기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것만 아니면 요 전체입니까? 그렇죠? 요 전체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전체 범죄의 고소기간이 진행하는 겁니다. 얘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3번의 해설에서 맨 밑에 줄. 밑줄 한번 꽂습니다. 최후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됩니다. 전체 범죄 행위가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6개, 요 전체에 대해서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럼 3번이 옳고 답이 됩니다. 옳은 것은 4번 지문. 변호사 갑이 친고죄 피해자인 의뢰인 을로부터 에 대한 고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고소 제기합니다. 그러면 요 친고죄고 그 고소기간은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권이잖아요. 그러면 고소 대리니까 고소 대리인인 갑이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피해자 을이 갖고 있는 고소권을 갑이 대신 행사해 주니까 당연히 이 고소기간은 을을 기준으로 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고소에 대한 설명 중 OX가 바르게 된 것은 간단하게 보시면 한다. 기억. 범죄 당시 고소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죠?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소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한다. 맞습니다. 니은 고소의 대리는 허용이 되죠. 고발의 대리는 허용 안 되지만 그리고 고소 취소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고소 취소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디귿지문. 그렇죠. 고소는 뭐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얼지문.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겁니다. 서면이나 구술로서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해서 고소 취소를 했다면 취소된 겁니다. 그러면 그 후 아니다 고소 취소를 거둬둘게요. 고소 취소 안 할게요 라고 철한 의사표시를 다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소 취소를 한 이후에 고소 취소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처리를 해도 효력이 없고 조문이죠. 피해자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기본수도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징후조와 반해서 OX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했던 게 그냥 계속 쭉 나오죠. 네,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지금 6분. 네, 7번. OX가 바르게 된 것은 기역 지문. 이것도 뭐 전부 다 기술된 게 반복되는 거네요. 보면 그렇죠. 소촉법에 따라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해가지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고인이 짠 나타났죠. 나는 여기에 불복한다. 항소권 회복 청구를 했네요. 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요거잖아요. 항소권 회복 청구해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은 2심이잖아요. 2심이니까 그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심이니까. 만약에 뭐 해설에 돼 있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재심 청구해가지고 재심 절차를 밟게 되면 다시 재심 대상 판결이 1심이잖아요. 그러면 재심 절차로 나갔다면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뭐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주면 공소 기각 판결로서 끝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할 게 아니고 변호사로서는 재심 청구 절차로 나가야 됐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니은지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또는 처벌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처리하는 것은 얘가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디귿지문. 그렇죠. 기본수 때 더 보는 거죠. 예, 징후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입니다.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징후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취소할 수도 없고 효력도 없죠. 너무 지금 빨리 가나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사건이잖아요. 각각 을이 A를 강간했고 당시 이 강간죄는 징구죄였잖아요. 2012년도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A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을 붙잡혀가지고 을을 강간죄로 기소했고 이때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에 2심까지 가서 강간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갑은 이미 도망갔었고 이때 공범 을에 대해서 2심 판결까지도 선고되고 확정된 이유입니다. 그 전에 이미 A는 고소했고 그러면 이때 갑이 A를 만나가지고 뭐 싹싹 빌고 형사 합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A라는 여성이 A의 고소 취소가 있었잖아요. 고소 취소가 있었는데
검사가 갑을 기소했고 갑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심 재판하는 법원은 1번 실제 재판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다. 고소 취소했음에도 공소정의한 것은 증거죄의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아니냐. 그러면 네,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 다 터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공범 을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잖아요. 그 위에는 고소 취소를 A의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A의 고소는 있었고 고소가 취소된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의 친고죄, 강간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재판으로 나가라. 이미 얘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잖아요. 그거죠. 그 다음 리얼 지문. 네. 고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항이 걸리고, 그렇죠.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일단 제기했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있지만 고소하기 전에 미리 고소권을 그렇죠. 포기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이제 8번. 네, 고소 불가 부문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요 문제를 좀 신경 좀 잘 쓰둡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면 모욕 행위에 대한 가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사 갑이 있고 수술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죠? 성형 수술 결과가 왜 이랬냐고 하니까 의사가 큰 소리를 막 요술합니다. 그죠? 요술합니다. 뭐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몸이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업무상 비밀 가지고 누설하고 또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행위로 두 개를 범하는 거잖아요. 네,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또 업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제가 되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의미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모욕했다라고 피해자인 A가 고소했죠. 고소합니다. 이거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까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여기 나오면 이 고소가 수사 단서로서의 고소인지 아니면 소송 조건으로서의 친고죄에서의 고소인지를 잘 살펴보고 바로 이 모욕죄는 친고죄잖아요. 두 문자 친, 모, 비, 사, 업. 네,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친고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개 다 친고죄고 피해자가 같습니다. 그럼 얘가 요걸 고소하는 것은 요 나머지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고소 효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2번 질문. 갑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가지고 3명을 동시에 모욕했네요. 그러면
이 고소권을 따로따로 다 갖고 있죠. 얘도 고소권이 있고 B도 고소권이 있고 C도 고소권, 각자의 고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A만이 값을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A의 고소는 나머지 B, C에 대한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각자가 가진 일신 정속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얘가 고소권을 행사하더라도 B하고 C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형사 합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아야하거나 일단 했던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질문.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까? 그럼 보겠습니다. 변호사 갑이 얘기합니다. B가 우쭈쭈쭈고 이거를 A한테 얘기했잖아요. A한테. 근데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B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요 말풍선을 통해 가지고 네, 명예훼손 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업무상 비밀 누설 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피해자 B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했잖아요. 고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고소 효력이 인정될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인가 아니면 수사의 단서인가 보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네, 친고죄입니다. 그러면 요 고소는 친고죄 고소가 아니고 네,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소송 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요 고소 효력이 인정될까요? 어떤가요? 요거는 둘 다 친고죄입니다. 이 고소는 소송 조건이고 문제는 요겁니다. 만약 이 고소 효력을 여기 인정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친고죄의 경우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는 6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B가 변호사가 내 명예를 훼손했고 그렇죠. 명예훼손에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고 또 범인이 얘다. 확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그럼 고소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도 되네?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한 게 여기 대해서 효력 있다. 그러면 이미 6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1년 정도. 고소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고소 효력 없습니다. 이건 그냥 수사 단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B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바로 소추 조건, 즉 소송 조건으로서의 고소를 한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효력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답이 됩니다. 요거 1번하고 3번을 잘 비교를 해 둡니다. 요 칠판에 있는 그림. 4번 지문은 수의 모욕이 경합범이잖아요. 실체적 경합범. 그러면 이 중 하나의 모욕 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수재니까.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네, 전수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여기서는 뭐 1번, 4번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도청규제법. 근데 위반 혐의 자동 일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나머지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즉시 고발이죠. 즉시 고발의 경우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뭐 답은 금방 1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기본소득 워낙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주관적 불가분 원칙 그렇게 외우지 말고 형사법 233조는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리고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불죄 그리고 즉시 고발의 경우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되진 않습니다. 4번 질문.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해가지고 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나중에 그렇죠. 검사가 이 고발을 토대로 이게 즉시 고발이죠. 즉시 고발을 토대로 공소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공소 기각할 게 아니고 본안 판단 들어갑니다. 심판의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 제기 등 형사 절차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맞습니다. 당시 고발 자체가 뭐 무효인 것도 아니고 또 이 즉시 고발이 있었고 이 고발을 토대로 공소 제기했으니까 본안 판단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증거 불충분 등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이미 실체 재판으로 나간 것이지 뭐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접견 교통권에 대한 설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1, 2, 3, 4 했던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1, 3, 4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변호인의 접견 교통의 상대방인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될 수는 없다. 맞죠? 여기도 은근히 추세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만약에 범인 도피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익숙한 형법 판례 진범이 A가 따로 있죠. 그런데 갑이 A하고 사이에 1억 원을 받고 내가 대신 허위 자수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받고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만약에 그 게임장을 운영했다라고 적극적인 기망해가지고 진범 A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범죄 행위는 범인 도피죄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변호인이 선임되잖아요. 근데 변호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진범은 A가 따로 있고 갑 얘가 허위로 자수해가지고 범인 도피 행위를 하고 있구나 알면서도 변호사가 양 당사자의 의사를 서로 전달해주고 바로 허위로 자수했던 갑의 마음을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범행 결의를 강화시켜주는 식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왜? 적변하면서도. 그러면 이 변호사도 형법 판례에 따랐을 때 무형적 심리적 방조로서 범인 도피죄의 방조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도 자신의 범죄 행위인 범인 도피의 공범, 범인 도피죄의 종범으로 가담시키게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만나면 안 돼. 적용 교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질문.
네, 이거죠. 변호인 자신이 가지는 접견교도권입니다. 피자가 가지는 거하고 성질이 아니잖아요. 네, 해설에 그림이 있으니까 뭐 바로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상하네. 예, 보이겠죠. 예, 피사, 피곤, 피내사자 등이 가지는 요 조력을 받을 권리, 요 껍데기, 요도 기본권이고 핵심적인 권리, 얘를 만나야 되잖아요. 접견교통권도 역시 둘 다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쪽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는 자가 가지는 조력할 권리잖아요. 쟤를 도와줄 권리는 요 흰자위와 노란자, 그렇죠. 바깥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형사법 34조에서 인정되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노란자. 얘도 얘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예, 기본권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헌법재판소 입장이. 예, 그래서 그전에는 예, 요것도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가 헌법재판소가 바꿨죠. 요거. 예, 그래서 요 네 개 흰자위 노란자 흰자위 노란자 중에 예, 법률상의 권리가 된 건 바깥에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요 그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이 가지는 적용교통권은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은 처분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더 있었죠. 기본권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헌법 제37조 2항에서 법률로서만 그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반면 법률상의 권리로 보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4번 지문? 아니 답을 줬죠. 그거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라고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결 수행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뭐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6월 6일 날 만납시다. 변호사가 예, 접견 신청서에 접견 희망일을 6월 6일로 기재했잖아요.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도선에 행사가 있고 하니까 뭐 이때 오시면 안 되고 뭐 현충일이 지나고 6월 8일 날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1, 2, 3, 4 여기서는 3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뭐 맨날 뭐 그, 이, 태 이런 거잖아요. 3번 경찰이 갑의 정신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 바늘 자국 알코올 솜까지 휴대하고 있고 정과 등을 근거로 갑의 마약 투약 혐의가 네, 상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서로 예, 임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거 뭡니까? 갑이다 봤을 때 이런 거 쭉 보고 얘가 마약 투약했겠구나 라고 하는 주관적 혐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요놈이 범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임의 동행 요구합니다. 동행 장소인 예, 경찰서에서 갑에게 소변, 모발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때의 임의 동행은 형소법 199조 1항에 따른 임의 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뭘 묻는겨? 뭘 묻는 거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임의 동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 동행도 있고 여기서 보통 경찰 행정 또는 보안 경찰입니다. 보안 경찰. 근데 형소법 199조 1항에 따른 임의 동행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임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고, 그리고 임의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이때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그럼 요거 증거 능력 인정될까? 뭡니까? 문제는 경찰서에 도착하고 요때입니다. 6시간 경과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6시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원심법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임의동행이다. 그런데 경치법 3조 6항에 따르면 뭐가 있습니까?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6시간을 지났잖아요. 이후에 소변 제출했죠. 이런 것은 경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증거 능력 없다. 왜? 아니다. 이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형소법 199조 1항이다. 그러면 뭐 지금 임의동행이나 도착할 때까지 뭐 그렇죠, 특별한 하자도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도 없고 자발적으로 따라왔고 또 임의 제출을 또 자발적으로 소변랑 모발을 해줬다. 이런 것은 증거는 인정된다. 왜냐하면 경치법 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즉 해지명입니다. 이게 즉 부안경찰 작용으로서의 임의동행이냐 아니면 형소법 199조 1항의 임의동행이냐. 네, 형소법 199조 1항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해설 페이지 넘어가면 형소법 199조 1항이 있죠. 수사에 관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임의동행입니다. 그렇죠. 뭐 출석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 사안에서처럼 임의동행입니다. 그래서 199조 1항입니다. 그러면 요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거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수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수사. 그러면 비록 6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 임의동행 자체가 경치법상의 임의동행이 아니고 형소법상의 임의동행이 됩니다. 그러면 6시간 뭐 지나도록 머무르게 할 수 없다는 경치법 3조 6항의 제한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인정된다. 이런 의미니까 요 3번 지문 이걸 좀 신경 씁니다. 나머지는 했던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 12번. 네, 불신 구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요 1번, 2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1번은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불신 구문 요건으로 대상자에게 형소법상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체포나 구속은 이를 정도 혐의는 바로 뭡니까? 주관적 혐의가 아니고 객관적 혐의입니다. 그러나 불신 구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혐의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고 2번 질문 행정경찰이죠. 부안행정경찰 목적으로 행하시는 경치법 3조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기율을 받는 그렇죠.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그 판례 생각하면 되죠. 뭐 주사바늘 자국, 알코올성, 정과 이런 걸 토대로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99조 1항
맞죠? 필요한 조사할 수 있고 임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2번이 답이 됩니다. 네, 13번까지 네, 보고 좀 쉬겠습니다. 13번. 네,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네, 2번,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2번. 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 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 이걸 이제 증거로 쓰면 안 되니까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따라서 경찰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네, 미부받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내 피를 뽑아간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기본권에 대한 제한하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혈액 채취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야 될 의무가 네, 없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